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사장 국민소득과 물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4장인데요. 4장의 제목 국민소득과 물가는 한 나라의 경제를 표현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GDP가 대표적인 국민소득의 지표고요. 이번에는 이제 물가를 설명드릴 텐데요.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요즘 너무 비싸 뭐 이런 말 어머니들 많이 쓰시죠.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 시장에 가면은 특히 제사상 뭐 명절 설날 추석 이럴 때 어떤 물가가 나오냐면 제사상 물가가 나오죠. 그래서 전년 대비 직전 명절 대비 뭐 작년 추석에는 제사상을 차리면은 10만 원이 들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뭐 20만 원이 듭니다. 뭐 이런 제사상 물가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빅맥 물가 지수라는 말이 있는데 맥도날드의 빅맥이에요. 그게 경제학에서도 이용이 돼요. 그 햄버거가 어떻게 경제학에서 이용이 되지? 어떻게 이용되냐면 세계의 모든 나라에 파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맥도날드 햄버거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팔고 있더라.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햄버거가 얼마에 팔리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물가가 비싼지 싼지. 그래서 빅맥 지수는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 값을 비교하면서 이 나라는 빅맥 지수가 높아 물가가 비싸, 뭐 이 나라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싸 물가가 낮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물가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근데 물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개념적으로 명목, 실질 이것의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사실 임금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를 할 때 내가 거기에 막 이렇게 이입이 돼야 돼요. 감정이입.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물가, 내가 무슨 통계청 직원도 아니고 뭐 경제학 교수님도 아니고 물가 어려운데요. 또 명목, 실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임금을 생각하자. 우리 보통 명목 임금, 실질 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은 무슨 차이가 있냐? 보통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의 임금이 아니고 월급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는 사실은 민주화의 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막 노사분규, 뭐 이렇게 심하게 노사분규를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뭐 예전으로 지금 백골단 이런 전투 경찰들이 강제로 막 방패로 찍으면서 억압을 하거나 이런 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정말 굉장히 자주 나왔죠. 특히 언제? 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춘투라는 말을 썼잖아요. 춘투? 춘투가 뭐예요? 봄에 싸우는 거예요. 왜? 임금 협상을 해야 되니까. 12월 31일까지 월급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야 우리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올해는 월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아? 그런 걸 이제 봄부터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할 때 매일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 보세요. 2015년, 2016년 두 해 동안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 원 너무 조금이다. 3천만 원으로 할까요? 3천만 원 3,300만 원 그러면 전년 대비 10% 연봉을 올려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금 인상률은 10%가 올라갔어요. 임금이. 그죠? 임금이 10%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질 임금은 예를 들어 이 기준상으로는 3천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가 기준연도예요. 기준연도니까 실질 임금이랑 기준이니까 똑같죠. 근데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5%가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3천만 원의 돈으로 2016년에 똑같이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5%가 올랐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가 돼야지 이 실질임금이 똑같이 3천만 원을 받는 걸까요? 이 사람은 5%를 늘려줘야죠. 3,15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3,150만 원을 받아도 명목 임금으로 3,150만 원을 받으면 그러면 실질임금이 3천만 원으로 똑같이 이 연봉 인상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3,3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얼마간 올랐죠. 얼마 올랐어요? 15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1.05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대략 계산해서 그냥 3,150만 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실질임금은 한 5%가 올랐다. 왜? 물가가 5% 올랐고 실질임금이 5% 올라서 명목임금은 10%가 올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가가 오른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만큼 임금이 올라간 거는 월급이 올라간 건 실질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3천만 원으로 2016년에도 3천만 원어치 똑같이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물가가 5%가 올랐기 때문에 3,1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나는 실제로는 150만 원만 월급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임금은 5%밖에 안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5%고 이거를 합한 게 명목임금이 10%가 오른 게 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 이게 있죠 지금. 명목이자율은 이거 거꾸로 냈네요. 거꾸로.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이 거꾸로 냈네요.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자, 아까 똑같이 아까도 실질임금이 명목임금 실질임금하고 인플레이션율 더한 게 명목임금. 즉 명목임금이 실질이자율하고 인플레이션 더한 거였죠. 그럼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빼기 인플레이션율이었죠. 이자율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요즘 이자율이 뭐 한 2%밖에 안 되잖아요. 2%. 2%밖에 안 돼요. 요즘 은행에 돈 넣으면 1억 돈 넣으면 1년에 200만 원 줘요. 200만 원. 그럼 우리 보통 예전에는 한 10% 줄 때는 뭐 한 5억 넣어놓고 10%는 5천만 원이니까 10억만 모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 줘요. 그러면 10억을 넣어놔도 2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2천만 원으로 살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너무 조금 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주식 투자 공부를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그나마 그 이자는 명목이자예요. 1년에 2% 준다? 그거는 명목이자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이 2%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자율은 빵원인 거예요. 빵원.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2%씩 매해 우리 화폐 가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받아봐야 본전인 거예요. 본전. 그래서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임금, 명목임금, 인플레이션율 이런 관계들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는 건 바로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딱 갈치살 발라내듯이 딱 발라내느냐의 여부예요.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싹 발라낸 거. 그게 바로 실질입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물가를 고려하는지의 차이. 자, 지금 명목 임금 얘기했었고요. 명목 이자율 얘기했죠. 이제 명목 GDP로 갈게요. 자, 그럼 명목 GDP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GDP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100조라고 나왔다. 100조. 2016년도에. 그런데 2015년도에는 90조였다. 그러면 10조가 늘었잖아요. 그럼 대략 한 10% 늘었네. 그게 바로 명목 GDP가 늘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그걸 반환해서 실질 GDP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GDP가 아까 뭐라 그랬죠? 거시경제에서 중요하고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GDP가 중요한 이유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낼 때 GDP 성장률이 1순위 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의 신흥 선진국, 신흥개발도상국은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지금 중간 정도에 있는데, 아시아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2015년에는 90조였고, 2016년에는 100조였다, 10조나 늘었다. 라는 표현은 결국은 명목 GDP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알고 봤더니, 물가가 10%가 늘었어. 물가가 10% 늘었으면, 전체적인 시장의 물가가 늘었기 때문에 GDP가 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물가 인상분을 발라내야죠. 발라낸 게 바로 실질 GDP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를 적용하여 명목이 아닌 실질로 환산하면 비교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명목이 아닌 실질 GDP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물가가 안정적이면 큰 상관은 없겠죠. 근데 물가가 정말 들쑥날쑥한 나라들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짐바브웨라는 나라일 텐데 그 나라에 막 돈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물건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진으로 봤는데 물가가 막 1000배씩 올랐대잖아요. 그럼 이게 화폐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1000배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장면 요즘 예를 들어 5,000원이죠? 5,000원에 1000배면 얼마예요? 5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짜장면 한 그릇에 500만 원.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10,000원짜리 이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바브웨 사진 보니까 막 돈을 막 이렇게 막 트럭으로 갖고 다녀요. 뭐 사려고.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나라는 GDP 엄청 올라갔겠죠. 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의 개념이 경제학에서는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노사분규를 하면서 월급을 인상한다고 할 때도 사장이 만약에 그래 작년에 2,000 받았으니까 올해 5% 올려줄게. 그러면 2,050 그러면 5% 100만 2,100 그러면 당당하게 말해야죠. 아니 명목으로 5% 올리지 마시고 실질로 올려주세요. 지금 물가 인상도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 또 GDP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폐 가치와 구매력을 이해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의 100만 원과 내년의 100만 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금. 이 현금이 화폐잖아요. 이 화폐 내가 5만 원짜리 예를 들어 우리 막 배추밭에 막 5만 원짜리 현금 막 숨겨놓고 부자들은 막 금고에다가 막 5만 원짜리 막 숨겨놓는다면서요. 근데 그 숨겨놓는 돈들이 바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엄청 손해인 거죠. 숨겨놓은 사람들은. 왜? 오늘의 100만 원과 1년 후의 100만 원은 다르니까. 10년 후의 100만 원은 다르니까.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오늘의 100만 원, 10년 후의 100만 원? 당연히 이게 크죠. 당연히 이게 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감정이입을 하면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저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 오늘 100만 원 빌립니다. 그럼 제가 그럴게요.
10년 있다 100만 원 갚겠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오늘 저한테 100만 원 빌려주고 10년 있다 100만 원 받을 사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죠. 있으면 큰일 나죠. 바보죠, 바보. 왜? 오늘의 100만 원은 훨씬 큰데? 10년 후에는 적어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받거나 또는 매달 이자를 받아야죠. 매달 이자를 왜 받아요?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채권의 원리가 뭐예요? 채권. 채권이 뭐예요? 100만 원. 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사면 나는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채권 한 장 갖고 있죠.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나는 만기에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 그리고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율. 만기에 원금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를 만기에 1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 돈은 오늘의 돈이 미래의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돈을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늘리든지 절대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금고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다 무슨 돈이에요? 검은 돈이에요. 검은 돈이 아니면 금고에 왜 넣나요? 그죠? 화폐 가치는 분명히 오늘의 돈이 더 좋다. 그거는 또 역으로 구매력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의 돈이 더 좋은 이유는 뭘까요? 물건값들이 오르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지금 짜장면 값보다 10년 후에는 분명히 2배 이상 올라 있을 것이고요. 집값은 2배 이상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안경값은 2배 이상 올라가 있을 것이에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무슨 인디언이 뭐 뉴욕의 맨하탄을 그 당시 돈으로 몇 달러에 팔았다나? 근데 그 몇 달러를 복리로 계속 저금을 했으면 지금 뉴욕의 모든 뭐 땅을 사고도 남는다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불어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안 불어나는 건 뭐예요? 화폐의 가치. 5만 원권, 1년 후에 5만 원권 절대 같은 게 아니죠. 화폐 가치와 구매력을 좀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국민소득란에서 국민소득 공부할 때 GDP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듯이 그럼 이제 물가는 지금 물건의 가격 또 구매력, 화폐 가치 이런 거 얘기 계속 했는데 역시 물가도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가 뭐다? 바로 CPI라고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중요한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노동통계국에서 매달 발표를 한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의 기사들을 보면 GDP가 어쩌고 저쩌고도 있지만 CPI가 어쩌고 저쩌고, 유럽의 CPI가 어쩌고 저쩌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겠어요? 재화와 서비스의 묶음, 구매 비용을 기준 연도와 비교해라. 소비자들이 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화, 서비스. 그런 것들의 가격을 묶어서 기준 연도랑 비교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5년, 2016년을 이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묶음에 막 들어가 있겠죠. 모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 10만 달러야. 근데 여기서 모두 있고 근데 여기서 11만 달러야. 그럼 뭐겠어요? 물가가 10% 오른 거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 올랐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똑같은 물건값이 그 묶음이 하나가 아니고, 왜냐면 물가니까. 하나의 물건 가격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니까. 그럼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소비하는 물건들이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에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겠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의 상승률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율,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 실질 GDP. 그래서 실질 GDP 분의
명목 GDP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실질과 명목 얘기할 때 그랬죠? 명목, 실질. 요걸 이렇게 나누면 기준연도의 실질. 예를 들어 이게 100이다. 근데 명목 GDP는 105다. 5% 늘어났잖아요. 뭐가? 물가가. 그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뭘까요?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물가가 올랐네를 따지는 거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재화에 대한 거,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재화에 대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로 물가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한 나라에 있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GDP, 여기서 결정되는 물가가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뭘 많이 샀다는 얘기죠.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GDP가 늘어나요. 아까 봤잖아요. GDP가 뭐예요? 소비 더하기 가정의 소비 더하기 기업의 투자 더하기 정부의 구입 더하기 순수출이었잖아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가요. GDP가 올라가죠. 그런데 물가도 올라가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GDP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 정책을 잘 보세요. 미국이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아세요? 주가지수가 너무 올라갔을 때. 주가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GDP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경제 성장하는데 자꾸 금리 인상을 왜 해요? 물가 잡으려고. 경제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건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는 이 두 가지 지표, GDP와 물가의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GDP와 물가는 동시에 늘어나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면. 근데 반대로 이 총 공급 곡선 AS가 이쪽으로 늘어나면 역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늘어나죠. 근데 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늘어나면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물가는 떨어져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공급 곡선이 옮겨가는 게 좋겠어요? 수요 곡선이 당연히 공급 곡선이 늘어나는 게 좋아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떨 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까요? 국민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기술 혁신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래서 한 나라의 기술 혁신, 생산성,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나라의 기술 혁신, 생산성이 나오면 공급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공급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물가가 안정되면서도 GDP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고 순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공급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 혁신들, 교육,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을 노려야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뭐 미국 또는 일본 뭐 이 정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술 혁신. 그 나라의 기술들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해 있죠. 국민 생산성. 1인당 국민 생산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좀 이러한 기업들이 막연한 시설 투자보다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 혁신,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제가 4차 산업을 계속 좋아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4차 산업은 바로 기술 혁신의 집약체예요, 집약체. 그래서 4차 산업이 성공하고 나아가 우리의 국민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우리의 경제는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4장 국민소득과 물가 강의 마치고요.
5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